주일호 경제부총리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국가를 지향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현재 브렉시트, 영국의 그러니까 EU 탈퇴, 선진국의 통화 정책 결정, 미국의 대선 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경제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인도 등의 반등핀 관세 움직임으로 우리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을 체감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바가 있는데, 이런 개방지향 전략의 지속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종속 변수고요. 지금 세계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경향, 또 더 나아가서 신고립주의 경향은 어쩔 수 없는 현재 전 세계의 장기 저성장, 불황, 이런 양극화 상태에서 기존의 한마디로 이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명시되는 이 글로벌 경제 전략이 틀린 것일 수 있다. 내지 자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있다. 임금을 낮추고 있다. 이런 자각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할 거냐. 차라리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이 대외 개방 경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한국이 과연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희망 사항을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힐러리가 된다고 미국의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이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영국이나 EU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집값 문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을 돌파했다 해서 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집 문제는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즉 건설회사가 있는 대기업의 경제, 한마디로 연구소의 연구원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집값에 돈을 태우고 있는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은행과 관련이 있는 바람잡이들, 또 부동산 중개를 해서 먹고 사는 업자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야 그나마 추락하는 경제를 막을 수 있으니까 정부의 경제 관련 부처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 빼고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정신 차리지 말고 계속 부동산이나 열심히 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집이 여전히 부족하다. 아니, 이미 충분히 깔려있다. 2019년부터 일본과 같은 하락이 전개될 거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전망으로 일본식 부동산 붕괴는 없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2019년부터 일본처럼 주택가격 추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그 논거로요, 한국은 집 부족 국가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한국은 364, 미국은 410, 일본은 473이다. 또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은 한국은 일본의
고령화 추세를 답습을 똑같이 해가고 있는데 인구 대비 공급량도 과다하다. 그리고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은 일본 주택 재고량이 한국보다 24% 많다. 한국은 가구 수가 2035년까지 증가한다. 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오피스텔 같은 이런 실질 주택 상당수를 누락시킨 거다. 맞죠? 한국의 젊은 사람의 상당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외에 다른 형태의 거주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누가 집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50평대, 60평대 아파트가 20평대, 30평대, 30평대, 40평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을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라든지 또 대외적 가시 때문에 큰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아파트를 다 털어버리고요. 조그만 데 가서 살고 그 파란 돈으로 한마디로 썩어 죽기를 원합니다. 자식들 주거나. 근데 그러려니까 있는 집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될 건데 이 지역의 아파트가 원래 얼마고 우리가 사가지고 온 가격이 얼마고 그동안에 이자가 얼만데 그 밑으로는 못 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곳곳의 아파트들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될 건데 가격을 안 낮추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담합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씩 팔리는 것은 금매처럼 싸게 팔린 겁니다. 자, 그러고 버티고 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자,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누가 그걸 삽니까?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행에서 더 대출을 해줄 역량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에서 은행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과연 이렇게 비싼 서울 집값이 평균 5억인데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 30, 40대가 그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산이 3억 4천인데 그 중에 6천은 부채고 순자산은 2억 8천이라는 겁니다. 평균 순자산의 2배 가까이 되는 한국의 집값을, 서울의 집값을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방의 집들이 부동산 아파트 경기가 좋다고 말한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지방에서 엄청난 숫자의 아파트들이 안 팔려가고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온통 아파트니 오피스텔이니 분양한다고 플래카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예요. 잘 팔리면 그게 플래카드까지 붙이겠습니까? 그래가 연락하면 특별 대우해 준다면서 전화번호만 딱 적어놨죠. 자, 이제 부채를 감당하고도 그 집을 사서 받아줄 후속 세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본의 전국에 빈집이 900만 호가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쿄만 해도 100수십만 채가 빈집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과거 일본의 주택가격이 떨어지던 그 그래프 모양과 또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 하락 곡선 등이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정확하게 일본 경제를 지금 모든 분야에서 따라간다.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정부의 경제 부흥 정책의 실패, 더 나아가서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 온갖 정부의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국가 부채가 쌓여가는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있어도 부채를 줄이고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한다. 은행에도 안 넣습니다.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 인구가 3억 2천만인 미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태에서 매년 1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 남짓한 일본은 90년대에 매년 90만 채씩 공급을 했다가 25년간 침체를 겪고 있고 아직도 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작년에 주택 70만 채를 지었습니다. 내년 말부터 미분양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주택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유사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 1000명당의 주택수가 가지고 한국이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작다라는 이런 근거가요. 오피스텔 등 실제로 주택처럼 쓰이는 거처가 정부의 집계에서 빠진 거다. 저는 이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한국의 집값, 부동산은 저는 하락이 멀지 않았고요. 그 계기는 내년쯤 올 거라고 보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같이 맞물리면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그 희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자, 누가,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집을 살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빚을 내서 전세를 줘서 집을 사놓고 그게 또 올라가서 팔면 되팔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투기형 집 수요는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높은 집값을 감당할 거냐? 감당하려면 집값이 확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지금 이 현상에서 정부가 때로는 이 은행이 부동산 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집을 사라고 바람을 잡았고, 또 때로는 이 각종 세금을 낮추어서 바람을 잡았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바람을 잡을 여력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계부채의 증가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 상황으로 갔어요. 금융당국이 겁을 먹고 엄청나게 가계부채 증가 폭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세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1200조를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빚이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1.5배라는 겁니다. 최근 한원 총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를 향해서 가계부채를 매우 심각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계부채는 매우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1분기에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즉 1분기면 3월달까지 아닙니까? 1223조 7천억을 기록했답니다. 위험 수위를 훨씬 넘었었다는 거죠. 자, 매분기 이 최고치를, 증가율이 최고치를 넘어서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부채를 갚으려면요, 매년 이자만 40조를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감당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요, 7월 말 현재 673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만에 6조 3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월간 평균 증가액이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요, 7월달이 6월달보다 5조 8천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6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량은 5조 8천억으로 이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하락한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도 집 사라고 부채질을 하니까 집을 사는데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월세 폭등하고도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가계의 경제활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계소득에서 부채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비 축소가 그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가요, 한마디로 감당이 되겠느냐, 감당 불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자 지불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은 145.5%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득보다 빚이 1.5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전년도 대비 11.4%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쓸 돈은 없는데요. 내야 될 이 부채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즉 몇 년 전부터 이게 가계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 부채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의 규제로 이제 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신용취약계층이 그전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이제는 그런 데서 대출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 대출 등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 대출이라는 거 잘 아시죠?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건설회사가 은행하고 해서 집단 대출 받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비예능 금융기관의 이 여신 잔액이 671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34조 8천억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라는 겁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이 집단대출, 즉 이 건설회사의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분양할 때 나가는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 이 규제를 강화해야지. 이걸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놔놓고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계 이 부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이 실효적인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중도금과 잔금, 이제 이 지금 막 분양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걸 내지 못하는 사태가 곧 이어질 거라고 보면서요. 입주 대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아파트가 입주될 게 74만 가구인데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많다라는 건데 과연 여기에 들어갈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또 기가 찬 일 중에 하나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한테도 앞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월세를 내라고 돈을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빌려주겠다고 어제 또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준전세, 준월세, 순수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임차인들한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에 한해 이 월세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걸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만 월세 대출을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한테도 해주겠다고 폭을 확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대상자는 자녀 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이자로 지원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연 2.5% 이자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라는 겁니다. 자, 월세 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다양하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시원인 이런 것만 아니면, 불법 건축물만 아니면 어디든지 월세 내야 된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월세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정부가요, 이런 식으로 월세를 사실상 내기가 빠듯한 사람들한테 정부의 주거 정책으로서 지원해주는 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지, 이 사람들한테 월세를 갖다가 빌려줘서 한마디로 임대업자들한테 고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월세를 낼 만한 사람들이 형편이 안 돼서 자빠지면 임대료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지만 또 어쨌든 다른 형태의 자기 수준에 맞는 주거를 구하겠죠. 근데 정부가 월세 빌려줄게, 빌려서 해라.
이게 제정신인 정부의 정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최악의 국민들의 빈곤의 악순환, 이런 월세를 대출받는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벌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60만원 이하는 월세 빌려줄게, 이게 옳습니까? 이거야말로 전월세 난 속에서 월 임대료가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훨씬 넘어가는 뉴스테이에 살아, 뉴스테이. 이름도 좋지 않아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부가요, 한마디로 건설 회사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임대업자들을 위해서 자금판을 지원해 줍니까? 도박판에 이 고리 이자 빌려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국가를 지향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현재 브렉시트, 영국의 그러니까 EU 탈퇴, 선진국의 통화 정책 결정, 미국의 대선 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경제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인도 등의 반등핑 관세 움직임으로 우리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을 체감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바가 있는데, 이런 개방지향 전략의 지속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뭐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종속 변수고요. 지금 세계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경향, 또 더 나아가서 신고립주의 경향은 어쩔 수 없는 현재 전 세계의 장기 저성장, 불황, 이런 양극화 상태에서 기존의 한마디로 이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명시되는 이 글로벌 경제 전략이 틀린 것일 수 있다. 내지 자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있다. 임금을 낮추고 있다. 이런 자각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할 거냐. 차라리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이 대외 개방 경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한국이 과연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희망 사항을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뭐 미국의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힐러리가 된다고 미국의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이 없어지겠습니까? 땅의 주택수가 가지고 한국이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작다라는 이런 근거가요, 오피스텔 등 실제로 주택처럼 쓰이는 거처가 정부의 집계에서 빠진 거다. 저는 이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한국의 집값, 부동산은 저는 하락이 멀지 않았고요. 그 계기는 내년쯤 올 거라고 보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같이 맞물리면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그 희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자, 누가,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집을 살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빚을 내서 전세를 줘서 집을 사놓고 그게 또 올라가서 팔면 되팔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투기형 집 수요는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높은 집값을 감당할 거냐? 감당하려면 집값이 확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지금 이 현상에서 정부가 때로는 이 은행이 부동산 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집을 사라고 바람을 잡았고, 또 때로는 이 각종 세금을 낮추어서 바람을 잡았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바람을 잡을 여력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계부채의 증가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 상황으로 갔어요. 금융당국이 겁을 먹고 엄청나게 가계부채 증가 폭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세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1200조를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빚이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1.5배라는 겁니다. 최근 한원 총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를 향해서 가계부채를 매우 심각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계부채는 매우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1분기에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1분기면 3월달까지 아닙니까? 1223조 7천억을 기록했답니다. 위험 수위를 훨씬 넘었었다는 거죠. 자, 매 분기 이 최고치를, 증가율이 최고치를 넘어서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부채를 갚으려면요, 매년 이자만 40조를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감당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요, 7월 말 현재 673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만에 6조 3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월간 평균 증가액이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요, 7월달이 6월달보다 5조 8천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6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량은 5조 8천억으로 이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하락한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도 집 사라고 부채질을 하니까 집을 사는데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월세 폭등하고도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가계의 경제활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계소득에서 부채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비 축소가 그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가요, 한마디로 감당이 되겠느냐, 감당 불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자 지불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은 145.5%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득보다 빚이 1.5배가 더 많다는 거죠. 전년도 대비 11.4%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쓸 돈은 없는데요, 내야 될 이 부채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즉 몇 년 전부터 이게 가계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의 규제로 이제 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신용취약계층이 그전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이제는 그런 데서 대출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 등으로 눈을 돌리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대출이라는 거 잘 아시죠?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건설회사가 은행하고 해서 집단대출 받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비예능 금융기관에 이 여신 잔액이 671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34조 8천억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라는 겁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이 집단대출, 즉 이 건설회사의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분양할 때 나가는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 이 규제를 강화해야지. 이걸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놔놓고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계 이 부채를 갖다가 막을 수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될 건데 가격을 안 낮추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담합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씩 팔리는 것은 금매처럼 싸게 팔린 겁니다. 자, 그러고 버티고 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자,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누가 그걸 삽니까?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행에서 더 대출을 해줄 역량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에서 은행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과연 이렇게 비싼 서울 집값이 평균 5억인데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 30, 40대가 그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산이 3억 4천인데 그 중에 6천은 부채고 순자산은 2억 8천이다는 겁니다. 평균 순자산의 2배 가까이 되는 한국의 집값을, 서울의 집값을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방의 집들이 부동산 아파트 경기가 좋다고 말한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지방에서 엄청난 숫자의 아파트들이 안 팔려가고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온통 아파트니 오피스텔이니 분양한다고 플래카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예요. 잘 팔리면 그게 플래카드까지 붙이겠습니까? 그래가 연락하면 특별 대우해 준다면서 전화번호만 딱 적어놨죠. 자, 이제 부채를 감당하고도 그 집을 사서 받아줄 후속 세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본의 전국에 빈집이 900만 호가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쿄만 해도 100수십만 채가 빈집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과거 일본의 주택가격이 떨어지던 그 그래프 모양과 또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 하락 곡선 등이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정확하게 일본 경제를 지금 모든 분야에서 따라간다.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정부의 경제 부흥 정책의 실패, 더 나아가서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 온갖 정부의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국가 부채가 쌓여가는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있어도 부채를 줄이고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한다. 은행에도 안 넣습니다.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 인구가 3억 2천만인 미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태에서 매년 1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 남짓한 일본은 90년대에 매년 90만 채씩 공급을 했다가 25년간 침체를 겪고 있고 아직도 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작년에 주택 70만 채를 지었습니다. 내년 말부터 미분양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주택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유사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 1000명, 지금 영국이나 EU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집값 문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을 돌파했다.
해서 뭐 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집 문제는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즉 건설회사가 있는 대기업의 경제, 한마디로 연구소의 연구원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집값에 돈을 태우고 있는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은행과 관련이 있는 바람잡이들, 또 부동산 중개를 해서 먹고 사는 업자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야 그나마 추락하는 경제를 막을 수 있으니까 정부의 경제 관련 부처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 빼고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정신 차리고, 아니 정신 차리지 말고 계속 부동산이나 열심히 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집이 여전히 부족하다. 아니, 이미 충분히 깔려있다. 2019년부터 일본과 같은 하락이 전개될 거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전망으로 일본식 부동산 붕괴는 없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2019년부터 일본처럼 주택가격 추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그 논거로요. 한국은 집 부족 국가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한국은 364, 미국은 410, 일본은 473이다. 또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은 한국은 일본의 고령화 추세를 답습을 똑같이 해가고 있는데 인구 대비 공급량도 과다하다. 그리고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은 일본 주택 재고량이 한국보다 24% 많다. 한국은 가구수가 2035년까지 증가한다. 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오피스텔 같은 이런 실질 주택 상당수를 누락시킨 거다. 맞죠? 한국의 젊은 사람의 상당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외에 다른 형태의 거주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누가 집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50평대, 60평대 아파트가 20평대, 30평대, 30평대, 40평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을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라든지 또 대외적 가시 때문에 큰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아파트를 다 털어버리고요. 조그만 데 가서 살고 그 파란 돈으로 한마디로 썩어 죽기를 원합니다. 자식들 주거나. 근데 그러려니까 있는 집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될 건데 이 지역의 아파트가 원래 얼마고 우리가 사가지고 온 가격이 얼마고 그동안에 이자가 얼만데 그 밑으로는 못 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아파트들이 안